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이제 6시 41분 막 지났고요.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3프로TV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 모시고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뭐 밤사이에도 파월 의장의 그런 발언도 있었지만 뭐 중동 전쟁 이슈도 있고요. 달러는 왜 이리 올라가는지 또 불안하니까 금 가격도 엄청 오르고요. 국채 금리도 너무 오르고요. 이게 뭔가 불안을 자극하는 요소들이 엄청 많아진 것 같아요. 네. 이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일단 가져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게 어쨌든 이렇게 시장이 오르고 나서 이 경제 상황 속에서는 자연스러운 그런 경제의 흐름이다라고 여겨야 하는 건지. 네, 뭐 세계 경제는 뭐 서커스와 같죠. 서커스다. 엄청난 이벤트와 네. 맨날 뭐 정치적 이슈와 지정학적 이슈와 자산 가격의 변동 이런 게 버무러지면서 네. 뭐 사실 정신 없는 게 원래 경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당연히 뭐 조금 뭐 이런 어수선한 환경은 네. 우리가 그냥 평정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네. 보다 중요한 것은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이지 않습니까? 네.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상태에서 미국 기준으로 그쵸. 사실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뭐 착하지만 밸류에이션도 밸류에이션이 착하다라는 표현이 좀. 근데 뭐 네, 미국은 아쉽네요. 사실 네. 뭐 IT S&P 500 아. IT 섹터 PR이 거의 뭐 한 40배 가까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이 올랐고 자연스럽게 뭐 좀 그 기대 언덕을 필요로 한다라고 할까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연준이 조금 그 다른 얘기를 하면서 파월 의장이 이제 간밤에도 다른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좀 증시가 기대 언덕이 없어진 상태고요. 네. 그렇지만 뭐 지금 경제는 뭐 너무 좋잖아요. IMF가 어제 연례 보고서를 냈는데, 그렇죠. 네, 세계 경제 성장률을 뭐 네. 0.1% 포인트 올렸습니다만 미국 경제 성장률은 2.1에서 2.7로 올렸어요. 그러니까요. 작년이 앞자리가 2% 2.5였잖아요. 올해 경제 성장률이 연착륙이 아니라 이거는 고공행진이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좀 관심을 가지실 것은 이제 남은 재료는 실적인 것 같아요. 실적. 경기가 좋고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뭐 적게 내리거나 늦게 내리거나 아니면 안 내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네.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위험, 금리의 상승 이런 것들이 엄습해 오는데 이거를 지킬 수 있는 뭐 최대 무기는 사실은 실적이죠. 네. 사실 그동안 뭐 팬데믹 때 0.5%의 금리에서 계속 올랐는데 그렇죠. 주가 올랐잖아요. 실적이 다 끌어오는 거죠. 특히 M7 그리고 실적이. 금리가 뭐 0%대에서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왜 주식시장이 올랐습니까? 네. 결국 실적이었죠. 네, 경기가 좋았으니까 올랐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원하는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공시에 맞으려면 인플레이션이 2%를 가기를 바라는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 쉽게 뭐 내려간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끌어내릴 수도 없는 네. 노릇이니까 그 숫자 2를 경계 측면에 맞추자면 GDP가 2%대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인들이 또 시장에 이게 발현이 되기를 좀 바라면서 그렇게 되면은 말씀하신 대로 시나리오가 지금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아도 시장은 경기와 또 경기에 함께 이제 쳇바퀴를 돌고 있는 기업들의 열심히 일해서 실적을 내고 있는 그 모멘텀 가지고 또 이러한 또 부침을 이겨낼 수 있다로 이겨낼 수도 비교될 있죠. 수도 있겠네요. 네, 이겨낼 수도 있는데 네. 밸류에이션이 높기 때문에 부담은 좀 있고. 만만치 않은 그런 저항이 있는 거고 네. 이제까지는 뭐 뒷바람을 받고 항공기가 계속 날아왔다면 지금 앞바람을 이제 이기면서 네. 뚫고 나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S&P 500 EPS 올해 뭐 전망이 한 7% 정도 EPS 증가율을 예상하고 있는데 네. 뭐 한 그 정도 나오면 제 생각에는 건강한 조정은 있지만 대세 하락은 조금 뭐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박사님께서 준비해 주실 내용이 물가 얘기도 하고 미 국채가 지금 엄청나게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는데 그 부분과 함께 환율 이야기까지 해볼 텐데요. 먼저 좀 이렇게 항상 결론을 딱
내려주시고 추가적으로 네. 설명해 주시니까 이 내용부터 한번 세 가지 정리를 해볼까요? 간단하게. 예,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네, 서머리. 썸머리를 말씀드리면 네. 물가는 연준으로 하여금 올해 뭐 많아야 2번 금리 인상을 허용할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봐도 그다음에 두 번째 금리는 예상한 것보다 저는 금리가 이제 4%대에서 움직일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계속 드려왔는데 네. 그래서 당초 예상보다는 조금 높은 레인지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4.3에서 5.0 국제 10년물 기준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달러도 당분간은 강보합이 예상됩니다. 연초에 예상한 것보다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미국 경제의 우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달러의 강보합세를 유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사실은 뭐 주식시장에 좀 부정적인 이슈잖아요. 그렇죠. 특히 금리가 가장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S&P 500 PR이 20배인데, 21배인데, 네. 21배면 주식의 기대 수익률은 1 나누기 20 하면 20배를 하면 한 5%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금리가 5%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자산의 투자 수익률을 그렇게 위험자산 수익률이 크게 웃돌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려면 내년도 EPS가 계속 증가해서 1년 후 PR은 20배보다 낮아. 2년 후는 더 나죠. 18배야, 17배야 이러면 그 공백을 이제 주가가 메꾸는 거죠. 메우는 거죠. 네. 그래서 주가가 이제 꾸역꾸역 올라갈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실적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금리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저 세 가지에 대한 시장의 부담을 다 삼킬 수 있는 것은 실적인데 네. 실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쨌든 뭐 경제 성장률을 두고 봐서도 그렇고 주요 A에 관련한 그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추이를 봤을 때는 좀 기대를 아직은 내려놓기에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하나씩 좀 자세하게 예. 볼까요? 첫 번째. 네, 뭐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네. 물가 지표가 조금 연준으로 하여금 더 신중함을 요구할 것 같아요. 이 차트는 클리브랜드 연준에서 제가 따온 건데요. 네. 이게 미디안 값이 있고요. CPI입니다. 미국에. 주황색. 네. 그리고 제일 아래에 있는 게 이제 뭐 초록색. 16% 트림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조금 위아래를 제거해서 네. 좀 중간값 중에서 이제 좀 중심을 잡은 거죠. 네, 네. 지금 관점은 CPI입니다. 코어 CPI 근원 물가지 않습니까? 네. 보라색인데 보라색이 지난 3월에 이제 전주에 나왔죠. 전년 동월 대비로는 3.8% 올랐고 전월 비로는 0.36 정도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미디안 값도 그렇고 이게 코어도 그렇고 꼬리를 조금 살짝 들어올린 그런 인플레이션의 모습이. 미세하게. 네, 그러니까 떨어지긴 떨어져요. 네. 떨어지고는 있는데 떨어지다가 조금 이게 좀 안 떨어지려고 하네. 뭐 이제 이런 분위기고요. 그렇죠. 최근에 또 안 떨어지게 만드는 그래서 요인들이 막 생기고요. 그 연준에서 중요한 게 이제 그 주거비를 제외한 슈퍼코어. 서비스 물가. 그래서 슈퍼코어 이제 그 연준 파월 의장도 많이 얘기했는데 네. 이게 3월달에 0.65가 나왔어요. 0.65는 이제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치죠. 이게 한 0.3 정도까지는 떨어져야 돼요. 절반이. 예. 그래서 이게 0.65기 때문에 네. 시장이 화들짝 놀랐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연율로 조금 보면 이게 지금 추세적으로는 떨어지는데 지금 작년 4Q 연율이 3.4예요. 제가 깨알같이 밑에 써놨는데 네. 올해 1Q가 그러니까 1분기가 지났지 않습니까? 오히려 4.2예요. 올라갔네요. 3.4에서 4.2로 연율 네. 올라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분에서는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뭐 6월은 뭐 지금 물 건너 갔지만 이런 상태는 이제 물가가 좀 도와주지 않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말씀드린 김에 이제 슈퍼코어 물가를 좀 보시면은 네. 이거는 슈퍼코어가 아니라 이제 고용비용 지수입니다. 주황색. 네, 디테일. 그래서 이게 근원 아, CPI가 파란색. 고용비용 지수랑 거의 같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이제 슈퍼코어라는 게 결국에는 인건비 얼마나 많이 네, 드는지에 인건비가 따라서 가장 중요한 거죠. 서비스 주거비를 쪽이니까. 제외한 거니까. 그래서 이게
주거비 그 인건비가 낮아져야 임금이 낮아져야 비로소 근원 물가가 목표치에 도달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러려면 이제 고용 지표가 좀 죽어야 되잖아요. 잘 안 죽어요. 예, 얘가 죽어야 되는데 잘 안 죽어. 네. 안 죽고 뭐 어제 IMF 전망으로 막 2.7% 우리가 액면 그대로 믿는다면 네. 고용 안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제 뭐 미국 소매도 0.7% 증가했잖아요. 네. 미국 소비자 무시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쵸, 우리 아직 돈 잘 쓴다. 아직 돈 쓸 여름 많아. 돈 네. 잘 쓰고 있어. 온라인 매출 어마무시하게 증가했고 네.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이게 고용하고 이제 관련된 부분이라서 이게 떨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경기가 죽어야 되는데 안 네. 죽는 거예요. 근데요, 네. 박사님, 네. 지금까지 연도별 추이를 봤을 때는 항상 그 이제 박스권 안에서 움직였다가 네. 코로나 이후의 움직임이 정말 달라진 네.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할 때 지금은 과거와는 완전 다른 패러다임으로 이런 관련한 시장을 봐야 된다. 혹은 저 숫자가 과거보다 높아졌어도 이게 이제는 앞으로의 향후 그 디폴트 값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이번에 쓴 책에서도 네.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제가 또 이거는- 그걸 맞췄군요. 네, 저는 뭐 가장 최근에 올수록 돈이 밀도 있게 풀렸기 때문에 돈만 풀렸습니까? 중앙은행을 통해서 재정도 미국 재정 지출이 팬데믹 이전 2010년에서 2019년 그 장기간 10년 대비 거의 2배 정도 재정 지출이 늘었고요. 네. GDP 대비 재정 적자도 3%대에서 지금 5%대잖아요. 그래서 국채 발행량도 팬데믹 전 10년 전보다 지금 2배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초저금리, 초저물가 상황에서 이제는 좀 그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네. 과거와 같은 이제 초저물가, 초저금리로는 돌아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물가가 잡혀도 2%지 않습니까? 네. 2%라는 것은 과거보다는 굉장히 상당히 높은 그런 수준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경기가 조금 죽어야 이게 떨어지는데 이 부분이 지금 연준을 뭐 조금 비둘기파의 연준 위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근원 PC 물가를 이렇게 보시면은 네. 여기 오타가 났네요. 이게 연말 미 CPI 근원 CPI 물가가 이제 3.0에서 3.2%. PC가 아니고 CPI예요. 네. 그리고 밑에는 이제 근원 PC를 이제 했는데요. 이게 연준의 기준금리와 근원 PC 물가의 전년 동월비를 같이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가 어렵겠는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못 내리냐? 네. 그러면 연준은 전혀 뭐 그러면 뭐 3월달에 얘기한 파월 의장의 말은 다 거짓말이냐? 오히려 인상을 해야 된다고 지금 뭐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고, 네, UBS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거는 이제 뭐 새빨간 거짓말이었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은 기준금리를 정상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5.5%라는 기준금리는 비록 올해 경제 성장률이 2.7% 찍더라도 IMF 얘기대로 네. 찍더라도 그래도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근원 PC 물가가 지금 12개월 이동평균입니다. 12개월 이동평균으로 많이 떨어졌잖아요. 비록 네. 꼬리를 들었지만. 그래서 이게 만약에 경기가 갑자기 침체되는 그런 상황이면 연준은 금리를 50bp, 75bp 이렇게 내리면 경제에 충격을 또 주잖아요. 네, 혼란을 주잖아요. 네. 자산 가격을 크게 움직일 수 있고. 네. 그래서 조금 정상화해야 될 필요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호시탐탐 정상화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파월 의장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월 달까지 그런 비둘기파 발언을 이제 했던 거고요. 네. 어제 발언은 생각하니까 이게 꼬리가 계속 이제 안 내려가니까 죽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꼬리를 내린 거죠. 파월 의장이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렇게 너무 단기간에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이 빈대떡 뒤집듯 이렇게 내가 봤더니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무 가벼운 거 아닌가. 사실 저도 어이가 없습니다. 네. 어이가 없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그 분도 데이터를 보고
이게 아니었네. 데이터 빨리 그 말해야겠다. 네, 본인은 뭐 데이터 디펜던트로 하겠다고 하니까. 네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당장 내리기도 어렵고 많이 내리기도 어렵다. 하지만 안 내리기도 안 내리기도 어려운 네.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내리는 것은 맞다. 근데 조금 시기가 뒤로 미뤄지거나 네. 폭도 한 최대 2번 정도 올해는 그렇게 진행될 것 같다. 최근에 뭐 중동발 불확실성도 있긴 하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멀어지자 특히나 이제 10년물 금리의 레벨이 갑자기 확 올라갔어요. 다들 이제 국제 투자 하셨던 분들은 이제 뭐 느리긴 하겠지만 혹은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는 낮겠지만 연준이 올해 금리를 인하할 거야라는 기대감이 연초부터 계속 반영이 됐었던 흐름인데 그게 최근 한 1, 2주 사이 완전 달라졌어요. 예, 물가가 잘 안 떨어지고 뭐 연준이 금리를 뭐 조금 금리 인하를 미룰 것 같으니까 네. 시장이 좀 반응을 한 거죠. 그렇죠. 채권을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머뭇거리면서 이제 안 사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뭐 연말까지 저는 미국제 10년물이 한 4%대 초중반에서 그러니까 4.3 정도, 3, 4? 요 정도에서 5% 정도의 레인지에서 머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각에서 얘기하는 5%를 뚫고 올라갈 가능성, 뭐 제이미 다이머는 8%를 뭐 얼마 전에 폭탄 발언도 했지만, 네. 뭐 그건 뭐 긴 얘기는 잘 모르겠고 일단 올해 연말까지는 한 5%를 넘지 않는 선에서 채권 금리가 조금 붕 떠 있는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요. 네. 이론적으로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이 단기 금리와 기간 프리미엄의 합이거든요. 장기 금리는. 네. 근데 단기 금리가 이제 어떻게 형성되냐면 중립 금리, 물가에 영향을 중립적으로 주는 경제. 그런 게 지금 3월 FOMC에서 2.6으로 0.1% 포인트 올려서 중립 금리를 연준이 제시를 했습니다. 네. 2.6%고 뭐 기대 물가 방금 전에 이제 박종훈 팀장께서 말씀 주셨지만. 지금 뭐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도 1년, 5년 다 3%잖아요. 그러니까 2.6에서 3%만 더해도 그게 5%예요. 단기 금리만 더해도. 그리고 기간 프리미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채권이 미국이 국채가 팬데믹 이전보다 2배나 찍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게 한 1%에 가까운 걸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단기 금리 기대 물가 앞으로 떨어진다고 봤을 때 차츰 떨어진다고 봤을 때 2.6에 한 기대 물가 한 2% 그래서 한 4.5 기간 프리미엄 한 뭐 0.5에서 1.0 그러면 장기 금리의 페어 밸류는 5.0에서 5.5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금리의 페어 밸류가 이게 높아져 있어요. 높아져 있으니까 채권 수요가 조금만 이렇게 뒤로 물렀으면 나 안 사. 좀 올라갈 것 같으니까 좀 안 사. 조금 이따 살 거야. 이렇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 국내 투자자든 해외 투자자든 그러면 연준도 지금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금리가 좀 쉽게 그냥 위로 슈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간 프리미엄을 빼고 단기 금리, 중립 금리와 기대 물가만 이제 더한 거예요. 이게 요 그림이 빨간색이 이게 그 텀 프리미엄을 빼고 기대 인플레이션과 중립 금리만 더하면 미국제 10년물이랑 제가 비교를 이렇게 같이 그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팬데믹 기간 중 2020년부터 21년까지는 이게 괴리가 굉장히 크죠. 기대 인플레이션은 이렇게 높은데 국채 금리는 낮습니다. 네. 이때는 왜 그랬냐? 성장률의 전망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2021년 성장률, 미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5.9%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장률이 그때는 2023년, 24년 성장률이 연준도 2023년 성장률을 2022년에는 0.5로 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안 뜬 거예요. 금리가 이렇게 안 뜬 거죠. 이게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안 뜬 건데 네. 2022년 지나서 아니네. 2023년, 24년 성장률이 시장은 알았던 거예요. 시장은 알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붙어버린 거죠. 기대 인플레이션과 중립금리. 그래서 이게 시장이 그냥 막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도 네. 이게 되게 질서 있게 움직이는 겁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떨어진다고 해도 네. 금리가 떨어지기는 조금 어렵다. 그러니까 경기가 죽어도 금리가 내려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
라는 것을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 제일 걱정되는 게 지금 이제 채팅창에도 올라왔는데 채권 투자하시는 특히 장기물 투자를 작년부터 그리고 올 연초에도 이제 드디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거야라는 기대감에 대거 또 수요가 많이 몰렸죠. 관련된 뭐 ETF나 뭐 미국 주식에도 그렇고요. 이런 분들은 그러면 일단은 기대 수익률을 많이 낮춰야 되겠죠. 네, 만약에 그 알채권을 투자하신 분들은 뭐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뭐 언젠가는 떨어지니까요, 네. 금리가. 네.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그 높은 금리에 사신 것도 아닐 테니까 사실 이제 뭐 경기가 사실 지난주 출연 때 말씀드렸듯이 네. 미국 경기가 지금 39개월째 호황인데 한 40개월째 호황인데 네. 그러니까 확장 국면이거든요. 지금 연착륙이냐 이런 얘기는 사실 적절치 않습니다. 호황을 유지하고 있고 경기가 확장되고 있는데 지난 70년 이후에 평균이 한 67개월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확장될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확장되는 기간 중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안 떨어지고 미래에 대한 성장 기대가 높으니까 이제 금리가 안 떨어지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한 1년 정도는 금리가 안 떨어질 수는 있는데 그렇죠. 이 호황이 언젠가는 이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 경기 사이클이 다운턴으로 들어가면 금리는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옛날처럼 뭐 3%를 깨거나 10년물이 그럴 정도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뿐이지 지금 5%에 가까운 미국지 10년물이 한 4%를 깨는 시점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래서 그 기간은 네, 조금. 그래서 국채를 그냥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만기까지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근데 문제는 ETF입니다. 너무 ETF가 지금 많이 팔렸고 이런 것들을 조금 투자를 종용했어요. 그러니까 채권 투자의 본연의 위치는 공격수가 아니라 수비수거든요. 그렇죠. 위험 자산을 스무딩하는 위험을 스무딩하는 그러한 보완제로서의 주식 투자, 채권 투자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ETF라는 것은 채권 투자에 투자한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게 ETF잖아요. 그러니까 만기까지 갖고 있는다고 ETF 돈 돌려주지 않습니다. 네. 이자 지급 뭐 분배금은 주지만 이자를 주지 않잖아요. 금리가 떨어지면 또 손실을 보고요. 올라가면 손실을 보고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좀 ETF는 뭐 이렇게 트레이딩으로 이렇게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채권 투자의 본연의 모습은 조금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앞으로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달러 얘기를 할 텐데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는 160을 돌파했고 달러 원 환율은 지금 1,400원에 육박하고 있어요. 네, 정말 뭐 연초만 해도 상상을 못했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빠르게. 그 정도로 저는 미국 경제가 좋고요. 다른 나라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하면 대표적인 게 이제 달러를 움직이는 것은 사실은 유럽이잖아요. 유럽. 달러 DXY 달러 인덱스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절대 비중이 이제 유로화니까요. 그러니까 유로존 경기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IMF도 뭐 어제 보고서도 안 올린 것 같은데요. 아예 유럽에 대해서는요? 아니요. 그 그냥 전반에? 플랫. 1월 대비 안 올렸고요. 월드뱅크는 0.6으로 보고 아마 IMF는 0.9로 봤을 텐데 네. 올해 유로존 경제 성장률을요. 월드뱅크는 1월 자료에서 독일 경제 성장률을 0.3%로 전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불황이라는 거죠. 거의 리세션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과 경기의 온도 차이가 지금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ECB 입장에서는 빨리 내려야 돼요. 빨리 내리고 많이 내려야 돼. 지금 내리려고 또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6월 달에는 내려야 돼요. 네. 근데 미국이 지금 도와주질 않고 있고 미국이 나홀로 경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 네. 이런 것들이 가격 지표에 약간 뭐 이렇게 혼돈을 지금 주고 있는 거죠. 사실은 다 미국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미국 때문이다. 미국만 잘 살고 있고 미국으로 다 흡수하고 있고. 근데 사실은 미국 때문에 세계 경기가 그래도 버티는 거거든요. 그것도 또 그런 측면에서는 부정할 수는 없죠. 또 미국마저 무너졌으면 미국을 또 너무 미워하면 안 됩니다. 미워하지도 않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막 잘한다라고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예. 네, 지금 이제 차트를 네 가지를 준비해 주셨는데 네. 지금 달러 유로 방금 말씀하셨던 그 흐름과 최근에 이제 원화 대비해서 달러의 흐름이
정말 가파른데 네, 이게 뭐 그냥 한번 엔화 대비해서도 뭐 그렇고요. 현상이 이렇다는 말씀이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대로 이제 미국 경제가 너무 좋고 ECB는 미국보다 더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 BOJ는 뭐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탈출했지만 사람들은 너 비둘기야, 너 매 아니야라고 지금 단정을 짓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BOJ가 비둘기인 게 다 들켰어요. 그래서 이래서 달러가 강세를 지금 보이는 거고요. 네. 보다 더 이제 조금 긴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돈을 계속 많이 풀었기 때문에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미국에서 좀 헷갈리시죠?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내려가야 되는데 왜 올라가죠? 지금 보시면 미국의 총통화 GDP 비율이 이렇게 올랐잖아요. 네. 총통화는 당연히 경제가 성장하는 한 올라갑니다. 근데 GDP 대비 올라가는 거는 실물 경제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통화 공급이 과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거고요. 네. 그러면서 금값이 계속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0년부터 총통화 GDP 비율 이 지표가 올라갔는데 그 전까지는 금값이 착했잖아요. 네. 왜 2000년부터 금값이 올라갔을까요? 추세적으로. 2000년부터 올라간 네, 이유는 이거는 장기적으로 지금 뭐 이것 때문인 거죠. 통화량이 늘어나서. 근데 미국의 총통화만 올라갔냐? 유로존이 더 풀었습니다. ECB가. BOJ는 더 풀었습니다. 네. 더 풀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BOE 영란은행은 더 풀었습니다. 네. 전 세계가 다 똑같아요, 그림이. 미국만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금 가격이 올라간 겁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금 대비 각 환율입니다. 이걸 보시면은 금 가격이요. 엔화로 표시된 금 가격이 엔화로 교환하는 금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어요. 금을 기준으로. 금을 환율이라고 보자고요, 우리가. 금을 하나의 환율이라고 보면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환율이라는 증거는 여기 있습니다. 금 가격을 CPI로 나누면 이게 정지돼 있잖아요. 네. 금 가격이 계속 올라도 CPI가 올라도 금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은 조금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이다라는 것인 거죠. 장기적으로. 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앞서 이제 돈을 미국만 풀었냐? 다른 나라 더 풀었다. 전 세계가 다 많이 풀었다. 일본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돈 푼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GDP 대비로. 그래서 금 가격이 엔화 대비로는 제일 많이 올랐고요. 두 번째로 금 가격이 많이 올랐던 거는 유로화 대비로 많이 올랐고 달러 대비로가 제일 적게 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달러로 표시된 금 가격만 그렇죠. 온스당 뉴스에 나오니까 금 가격이 달러 대비 많이 올라가지고 그 달러가 이제 폭락했다 이렇게 지금 달러가 점점 강세를 간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닌 거고요. 제일 궁금한 게요. 네. 금 가격도 그렇고 지금 그러니까 달러 가치도 그렇고 앞서서 그 서머리에는 강보합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이게 꺾이지 않고 그러면 계속해서 좀 당분간의 우상향 추세를 밟게 되는 걸까요? 금 가격이요. 네. 금 가격이 달러도 올해 그렇고. 뭐 15% 올랐는데 금은 사실은 이렇게 올리는 자산이 아니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스물스물 올라서 언제 이렇게 올랐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자산이 금인데 그 정도로 저는 이제 팬데믹 때 풀린 돈이 금 가격으로 조금 투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 정도로 전 세계 중앙은행이라든지 국부펀드라든지 또 특히 뭐 중국의 인민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서 금을 조금 허겁지겁 좀 사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뭐 조금 긴 관점에서 달러 체제에 대한 불확실성 또 전체적인 글로벌 환율 시스템에 대한 불안정성을 반영하는 그러한 특수한 상황, 그러한 수급이 갑자기 금에 몰리면서 생기는 현상 같고요. 네. 장기적으로 이제 지금 앞서 보셨듯이 돈을 많이 푼 상태에서 이게 돈이 이제 옛날로 돌아가기는 좀 어렵잖아요. 네. 그렇다면 금 가격도 이제 그런 추세에 맞춰서 계속 우상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에서 뭐 5,000불이 가느니 뭐 6,000불이 가느니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장기적인 얘기고요. 꾸준하게 금 가격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 이유는 최근에 올수록 밀도 있게 모든
중앙은행들이 또 정부가 돈을 방만하게 풀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응징이 금 가격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거는 금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물가가 잘 안 잡힌다는 얘기거든요. 그 물가가 잘 안 잡힌다는 얘기는 과거처럼 초저물가 시대로 돌아가기는 어렵다. 그거는 끝났다라는 것을 금 가격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을 투자해야 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뭐 각자가 조금 입장이 좀 다르지만 금은 이자를 안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자산이 많은 분들은 금을 좀 관심을 갖지만 자산이 그렇게 크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금 가격을 단기간에 이렇게 플레이해서 트레이딩 하시기는 좀 적합할지 몰라도 장기간 바이앤홀드 하시기는 조금 불편하죠. 이자가 없기 때문에. 네. 저는 최근에 이제 금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지고 집에 있는 엄마한테 금 좀 팔라고 할까? 그 생각했는데 가지고 계시죠? 뭐. 상당히 좀 보니까 조금 더 가지고 있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지금 채팅창에도 지금 금 팔아야 되나요? 막 했는데 뭐 이거는 이제 섣부르게 보유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팔기에는 조금 더 수익을 향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반대로 이제 금만 보면 그렇지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고 이렇다라는 것에 있어서의 금 가격의 상승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향후에는 금리 인하 팍팍팍 이렇게 하기에는 어렵다. 예, 그 기대는 완전 이제 접어두는 게 오히려 좋겠네요. 근데 또 시장을 또 끌어올리는 상승 동력에는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은 만큼 경기가 그만큼 좋다라는 거니까 경기에 기대서 기업들의 실적을 우리는 더 잘 봐야겠네요. 공은 이미 그쪽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이번 1분기 이제 실적 발표 시즌 막 시작이 됐는데 우리 김현재 박사님께서는 미국의 기업들 실적 좀 기대를 하고 계신 편이신가요? 저는 컨센서스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1분기 7%, 2분기 뭐 8%, 9%, 뭐 그 정도는 상반기까지는 찍힐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하반기죠. 하반기 기대가 지금 컨센서스는 하반기에도 한 10%로 이제 아예 상반기보다 더 YY 증가하는 걸로 지금 컨센서스가 잡혀 있는데 과연 상반기는 그렇다고 쳐도 하반기에도 그럴 건가라는 부분들은 미국에 달려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미국이 계속 독주를 하면 다른 나라 경기, 중국이나 유로존 경기는 계속 안 좋고 이러면 미국 기업들 실적이 버틸 수가 없어요. 지금 이미 애플이나 테슬라 기업들이 이제 몇몇 기업들이 이제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중요한 것은 이제 결국에는 다 같이 가느냐 경기가 미국만 오래 독주하느냐 그렇다면 하반기 기업 실적 기대는 조금 지금 보는 것보다는 약하게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주식시장의 변곡점이 조금 일찍 다가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글로벌 인터뷰 함께 했습니다. 3프로TV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